좀 길었죠? 지난주보다 조금 있었어, 조금. 네, 조금 긴데, 이번 회차에서 조금 지문이 긴 이유는, 지문이 길어도 답이 보여. 그걸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 주차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다고 해서, 물론 이제 다 못 푸세요. 이 정도로 하면, 실전 가서 대부분이 정해진 시간에 다 못 읽으세요. 특히 개론부터 푸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다 못 읽으세요. 개론을 40분 만에 다 못 푸세요. 못 풀죠?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개론 끝나고 나면 한 60분 정도 지나요. 40분 남죠? 그럼 민법 어떻게 읽어? 어? 개론 60분 걸렸는데 민법 40분 만에 이걸 다 어떻게 읽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지 이렇게 주면은 뭐 시험지가 누락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넘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확인하라고. 그 확인하는 동안에 민법이 길어. 그럼 민법부터 푸셔요. 괜히 처음부터 나는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 풀다가 민법 10문제 이상을 읽지도 못하고 훅 찍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훈련 되신 분들은 나는 민법부터 푸는 훈련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개론 풀다가 망합니다. 잘못하다가.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통 14페이지입니다. 실전 가면 이렇게 넘기는 게 1차 과목 14페이지예요. 그러면 보통 개론은 6페이지에서 끝이 나요. 근데 민법은 한 8페이지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거 이상이다. 민법이. 한 7페이지 이상이다. 반반이면 상관이 없는데 개론 반, 민법 반 그러면 괜찮은데 개론은 6페이지고 민법은 8페이지다. 아, 심각해집니다. 이러면. 그렇죠? 물리적으로 민법이 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내가 뭐부터 풀 것이며 또 시간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40분 내에 하시는 분 풀고 마킹까지 웬만하면 하셨어야 돼요. 적어도 45분 내에는 마킹을 끝내셨어야 돼요. 다 읽든 다 못 읽든.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다른 과목도 망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안배해서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2번 모의고사 동안에 정해진 시간에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42번 법률의 목적의 불능 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중에서 불능만 따로. 첫째,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두 번째, 사회 통념 가지고 판단한다. 두 가지 기준. 행위 당시 사회 통념 가지고 가능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게 불능이 되는 거 아니죠? 사회 통념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다. 근데 사회 통념상 이것도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불능도 불능이 됩니다. 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후발적 불능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 조심하실 게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 부족. 이건 담보 책임의 문제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그랬죠. 그거 갖고 푸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일부 불능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 전부 무효죠. 다만 4번 1번에 4번 요게 예외. 1번이 원칙, 4번이 예외.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 그게 수량 부족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적용되죠. 따라서 그 한도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2번 타인 물건 매매는 유효하다고 그랬고요.
3번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1, 2, 3, 4가 다 옳은 거죠? 5번 찍어야죠, 그냥. 1번부터 쭉 읽어 나갔는데 1, 2, 3, 4가 다 옳은 지문. 그럼 5번은 보지도 말고 찍었어요. 읽지도 말고 찍었어야죠. 근데 읽는 순간 헷갈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기는 해제 당시를 표준한다. 듣도 보도 못했죠? 네, 듣도 보도. 그러니까 이게 해제 당시인지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잘 모르죠. 요거는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라면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기준이 언제냐. 원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계약 당시예요. 그런데 불능일 때만 불능 당시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는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5번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 3, 4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고 명확하게 옳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5번 같은 건 몰라도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봤으니까 기억하세요. 불능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시기는 언제다? 불능 당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42번 11페이지 요약서. 법률의 해석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이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건데 그 종류가, 해석의 종류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 의사를 중심으로, 규범적은 표시를 중심으로, 보충적은 의사도 표시도 없을 때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를 밝히는 걸 보충적 해석 그랬죠. 그것 중에 어떤 게 다른가 그거 고르는 거예요. 기억. 각과 다른 A 토지로 매매 목적물로 의약하였으나 계약서상에 B 토지로 표시했다. 매매 목적물은 A 토지다. 의사죠. A 토지를 의욕했다고 돼 있으니까 A 토지로 보게 되면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자연적 해석입니다. 니은은 각과 의사의 목적물 A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록 갑이 목적물 B를 A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A에 대해 성립한다. 자, 갑을 잠깐 보세요. 갑은 B를 A로 잘못 알고 있죠. B를 A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착오가 있는 거죠. 계약은 A에 대해서 성립하고 갑과 의사의 A에 대해서 일단 계약이 성립했고 다만 갑은 요 A라고 표시했지만 요거를 B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갑에게만 착오 문제가 생기죠. 계약은 A에 대해 성립하고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이죠. 당사자 표시한 대로 계약은 A에 대해 성립하고 갑만 착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이죠. 디귿,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했으나 을과 상대방 병은 계약 당사자가 을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행위자는 을인데 명의는 갑이다. 이때 행위자 을이 당사자냐 명의인 갑이 당사자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이죠.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니까 자연적 해석이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한 대로라고 돼 있죠.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 같은 거죠? 없어. 없지요? 그럼 이제 리을을 봐야죠. 채권자 갑이 더 받을 금액이 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제이사가 없었지만 영수증에 총환결이라고 표시. 그러면 다 갚은 걸로 해석. 총환결이라는 표시에 중점을 두고 다 갚았다고 해석.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의 종류 같은 게 각각 두 가지씩이에요. 기역 디귿하고 니은 리을하고. 그쵸? 그럼 기역 디귿이나 니은 리을 찾으면 되죠. 답은 3번.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죠? 기역하고 디귿은 대충 자연적 해석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쵸?
근데 기역 디귿을 고르려고 봤더니 없어. 그럼 두 눈 딱 감고 니은 리을 고르는 거죠. 그죠? 기역 디귿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근데 기역 디귿을 고르려고 봤더니 없어. 그러면 니은 리을 고를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43번 비진이 표시 14페이지 107조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비진이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 하고 동그라미 4번이죠. 진의의 뜻.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동그라미 1번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진이라 그랬죠. 따라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그래서 4번 강박에 의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즉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답은 1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묶어서 사인 간의 행위에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지만 공법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인의 경우 2번 사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학식을 했다. 원칙적으로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단 상대방인 이사회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3번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옳은 지문이죠. 5번은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이랑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도 비진이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그거 말하고 있죠. 그게 5번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1번. 아주 중요하죠. 비진이 표시에서. 44번 차고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차고는 18페이지.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유효하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1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착오죠. 중요 부분에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지요. 취소할 수 있죠. 자, 2번 중요 부분의 판단 세 가지.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그걸 주관적 요건이라 하죠. 그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주관적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예요. 착오자가 착오가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걸 주관적이라 합니다.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결국 중요 부분이란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려할 것이다. 이 구체적 사정이란 건 경제적 불이익을 또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 사정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반대로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는 거. 이거 안 된다. 또 일률적이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라. 그죠? 일률적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비슷한 사안이더라도 하나는 중요 부분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아닌 경우가 있더라.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착각했다. 중요 부분이다.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착각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비슷한 차고 같은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중요 부분을 판단하라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3번은 뭐 징글징글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매도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4번. 4번하고 5번은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라 그랬어요.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건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다만 두 가지. 동기가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유발된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 그랬죠. 특히 첫 번째 거는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매도인과 야, 이 땅에 공장 짓자라고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표시돼서 가백에 알려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4번. 유발된 경우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되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 옳은 지문. 이렇게 되죠. 보통 이렇게 표현해 나온다 그랬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5번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4번 표현을 좀 조심하세요. 시험 보다 보면 머리가 멍해서 헷갈려요.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렇게 되죠. 그렇죠? 4번 고르신 분 있어요. 여기 또 그러지 마세요. 5번 골라야지.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번 골라야지. 동기의 착오 잘 정리해 주세요. 4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23페이지 여긴 다시 한번 111조부터 112조 113조 다시 한번 암기.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기억 옳은 거죠. 그렇죠?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를 못한다. 리얼 여기 2번이 2항이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에는 영향이 없다. 기억 리얼 옳은 지문이죠. 리얼 공시송달 인정하죠.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디귿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긴다. 의무규정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상대방과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를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틀렸죠. 달리할 수 있다. 미음 요거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다.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라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틀렸죠. 답은 3번. 보다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를 민법 총칙 안 어렵다 그랬어요. 다 쉬워. 대리권 제한 28페이지. 대리권 제한 이렇게 나오면 두 개가 있죠. 124조 자기약 쌍방들의 원칙적 금지.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본인이 허락한 경우, 다툼 없는 단순 채무이행의 경우, 이전 등기 신청, 주식의 명의에서 변호사의 강제집행 배당 참가,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이런 거 허용된다 그랬죠. 반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응찰하는 행위, 이건 무효. 그런 거 기억나시면 되죠. 또 하나가 뭐죠?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다.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서 공동대리 제한할 수 있고 이때 공동의 의미는
능동대리 의사 결정 공동을 의미한다. 수동대리 각자 할 수 있고 표시행위 각자 할 수 있다. 둘 다 위반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 그런 거 말하고 있죠. 동그라미 대리인이 여러 있다. 공정대리가 원칙 땡.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이나 습관에 의해서 공동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번. 쌍방 대리를 했다. 무권 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죠.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아니. 쌍방 대리가 금지돼 있죠. 근데 했어. 무권 대리로 무효라 그랬죠. 이거를 본인이 추인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추인이에요, 이거? 무권대리 추인이잖아. 무권대리. 왜 무효행위 추인해? 무권대리로 무효가 된다. 무권대리로. 무권대리로 무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에?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에요, 이거. 무권대리 추인이라고. 아니. 쌍방대리 금지. 위반하면 무슨 무효? 무권대리로 무효. 무권대리로. 그럼 추인할 때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슨 추인해야 돼요? 무권대리 추인해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다.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죠. 본인에게. 틀렸죠. 삼 3번 사채 알선업자가 쌍방대리라 그랬죠. 차주가 변제했다. 유효. 대물변제라고 돼 있어요. 다툼 없는 채무행은 된다 그랬어요. 대물변제 안 된다 그랬어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는 안 됩니다. 이거 다툼 있는 채무행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의 대리인 을이 있고 얘가 갑에게 본인에게 1,000만 원을 꿔준 게 있어. 기한이 도래하면 을은 갑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이게 채무이행이야. 그런데 을이 갑에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자기 자신한테 갚아. 이건 안 되죠. 갑이 야, 왜 자동차를 가져가냐? 돈 갚아야지. 나 돈이 있어 통장에 가져가. 대물변제 안 돼요. 다툰단 말이에요, 갑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물변제는 안 됩니다. 자기 쌍방대리로 본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변제하는 건 괜찮은데 돈 대신 다른 재산권으로 변제하는 거 이건 본인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4번. 좋아. 1, 2, 3, 4를 읽다가 2번이나 4번이 헷갈렸다 쳐. 1번하고 3번 우리가 아는 거고. 5번 봐. 판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동일한 물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로서 입찰한 행위. 무효라 그랬죠? 5번 딱 고르는 거예요. 답은 쉬워. 이렇게. 2번, 4번에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답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전가도 그래요. 답은 5번이고요. 2번, 4번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47번 무권대리 또 나왔어요. 35페이지. 자, 다시 한번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 다만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할 수 있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 얻지 못했을 때 얘는 135조 책임져야 되고 지난주에 했죠? 복습하신 분들은 풀으셨을 거예요.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에 묶건드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1번 X. 예? 설마 1번 딱 고르진 않았겠죠? 골랐나? 예, 반성해야죠.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본인 추인할 수 없습니다. 2번 본인의 추인은 명시몫이 불문하죠. 다만 묵건드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랬죠? 틀렸죠. 3번 지난주에 제가 묵건대리인의 책임 요건이 5개가 있는데 5개를 안 해오시니까 적어도 2개는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또 하나가 묵건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그 2가지 요건은 꼭 좀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왜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을까 제가? 요번 주에 이렇게 딱 다 기억하자마자 제한 능력자예요. 묵건대리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4번 묵건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랬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묵건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4번 X. 5번이 답이죠. 무상승. 추인은 묵건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묵건대리와 관련된 지문 나올 만한 거 거의 다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나올 만한 머릿속에 다. 지난주에는 주로 요런 거 요거 물어봤죠. 추가해서 이런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옳은 거 5번. 48번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 자,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 첫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다. 미등기 전매를 했다든가 거래하면서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했다든가 이런 거 처음부터 다 확정적 무효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면 유동적 무효고요. 유동적 무효라면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설령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런 뜻이고,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이전 등기 청권이나 대금 청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따위 청구할 수 없고, 이전 등기 청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 신의치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소송상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미리 손해배상액도 예정할 수 있으나 해제는 못한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세 가지. 언제 확정적 유효가 되는가? 허가받은 경우, 구역지정 해제된 경우,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자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걸 주장한 경우,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경우, 특히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했을 때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단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시험 지문도 주로 거기에서 나와요. 1번 허가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가 없으니 2번 채무 불이행도 있을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해제도 못한다. 3번 이전 등기 청권을 근거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으나 허가 신청 절차와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된다. 3번 X. 간단해요. 4번. 4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요. 5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손해배상액
예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49번 취소, 44페이지. 취소의 뜻,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취소 사유,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해져 있다. 제착사강.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상대방, 직접 상대방 및 직접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그죠? 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이죠.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명시, 묵시, 불문, 분류식, 구두, 서면, 불문, 취소권을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청구 속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죠. 그게 기본이죠. 거기에다가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 소멸 장치 3가지. 요거 추가하시면 되죠. 이런 내용에서 지문이 나오죠. 1번.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되면 지난주에 됐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죠. 이 무효가 된 걸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건대리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 추인. 따라서 1번 X죠. 추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땡.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2번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이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포괄 상계인에게 해야 되죠. 갑이 을과 계약을 했다. 을이 병과 또다시 계약을 했다. 갑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을에게. 전득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포괄 상계인에게 하라. 이렇게 되죠. 4번 취소권자 중에 제한능력자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번 취소했다. 처음부터 무효라 그랬죠. 이행 전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른데 단 특칙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했다. 제한 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라.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라. 자, 이때 이거 현존 이익, 생활비, 현존 이익이다.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현존 이익이다. 이 생활비로 사용한 거는 반환하라. 유흥비, 현존 이익 아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누가 입증? 제한 능력자가 입증. 현존 이익이 없음을 다 쓰고 남은 게 없음을 누가 입증하라?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입증하라. 이 정도 기억나셔야 되죠. 원래 요거는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미 출제가 됐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5번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한 경우 제한 능력자와 행위 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50번. 요거 뭐요? 한 분들 꽤 있을 거예요. 48페이지 조건부 행위죠. 갑과 을은 갑소유 X 건물을 을이 1년 내에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갑은 자기 소유 Y 건물을 증여한다. Y 건물을 증여하는 계약을 했는데 앞에 뭐 단서가 붙었죠. 을이 1년 내 1억 원 이상에 팔아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을이 1년 내 1억 원 이상에 판다. 장래 사실이죠. 확실 불확실? 불확실이죠. 1년 내 못 팔 수 있죠. 1년 내 팔더라도 1억 못 받을 수도 있죠.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성취가 됐다. 다시 말해서 을이 1년 내 1억에 팔았다. 1억 이상에. 그러면 증여가 효력이 생기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죠. 그쵸? 정지 조건이란 것까지 파악되면 이제는 쉬워요. 그게 문제야. 이게 정조건인지 파악하는 것까지가 어려워. 정조건인지 파악하신 분? 정조건인지 파악하신 분 읽으실 때 아무도 손 안 들어? 창피해서 안 들어? 다 파악하셨죠? 이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어야지. 아니죠.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단순히 조건기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요. 간혹가다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일단 조건인지 기한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조건이냐 기한이냐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정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 시기냐 종기냐 이거 파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불확실하니까 조건. 팔아주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니까 정지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갑이 Y 건물이 소실됐어요. 갑의 Y 건물에 소실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1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을의 조건부 권리를 갑이 침해한 거예요. 그쵸? 을은 조건이 성취되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죠. 그거를 갑이 조건 성취 전에 침해한 거예요.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로 돼 있죠. 만약에 침해하면 을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어떻게? 1년 내 1억 원 이상에 팔고 갑에게 뭐 해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1번이죠. 옳은 질문이죠. 2번 계약 체결할 당시 이미 X건물이 소실됐어요. 이행이 불능하죠. 원시적 불능이죠. 무효죠. 3번 을은 X건물을 1억 원 이상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Y건물에 대한 자기 권리를 가등기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을은 조건부 권리를 처, 상, 보, 할 수 있고 자 이때 을의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죠. 뭐라 그랬어요? 부정가. 가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입니다. 부정가, 부시가. 할 수 있다. 4번 을이 1년 내에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어. 그럼 조건 성취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타인에게 9천에 팔았어. 이거 뭐죠? 잘 보세요. 갑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Y 건물이 날아가요.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한 당사자야. 경제적으로. 그놈이 다른 놈에게 9천만 원에 팔아먹음으로써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게 4번이에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예요. 따라서 을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분명히 을이 매수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을은 조건 성취를 주장하여 Y건물 이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5번 을이 1년 내 X건물을 1억에 팔았어. 조건 성취됐죠? 원칙적으로 장래효죠. 다만 당사자 의사로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죠. 5번 고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관이 이런 식으로 사례 형태로 문제로 나오면 제꼈다가 나중에 풀어야 돼요. 시간 꽤 걸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꽤 걸려요. 길진 않아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부관이 사례 형태로 나오면 나오는 순간 제꼈다가 나중에 푸세요. 아시겠죠?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51번 물권적 청권 또 나왔네요. 59페이지. 물권적 청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이게 물권적 청권이죠. 자, 기억. 물권적 청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틀렸죠? 왜?
방해 염려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방해 염려만 있어도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는 꼭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없어도 된단 말이죠. 없어도. 기억 틀렸죠. 니은 침해 원인 불문한다 그랬죠. 따라서 침해자의 고의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는 인정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지. 반면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도 인정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디귿이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하여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리얼은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분리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을 유보시켜 그자로 하여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미음,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결국 미음, 디귿 두 개가 옳은 지문이죠. 52번 67페이지. 이건 뭐예요? 을이 갑수의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병에게 매도했고 갑을 병사의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직접 해주기로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조건 무효라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때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합의 후에 을이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볼게요. 해제에서도 간혹 이게 나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아직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왜?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만 할 수 있고 직접은 못한다. 합의가 없음에도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 갑이 동의하지 않는다.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나올 만한 게 요놈의 이전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죠. 전매하고 점유까지 하고 있다.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에서 나올 수 있죠. 지문이.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했으니까 1번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 을이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갑을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직접 하지 그랬다.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모르죠. 모르지. 을이 점유했는지 그 말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10년 지났는지 그 말 없잖아. 그렇죠? 나아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해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소멸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죠. 을이 점유하지 않았다, 10년 지났다 그러면 소멸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없죠? 일단 냉겨. 3번. 갑을병 전원 합의 없이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유효라 그랬죠? 근데 무효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일단 등기가 되면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라 그랬어요. 4번 갑을사에 대금을 인상했는데 안 줘. 안 주면 갑은 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틀렸네. 5번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아, 요게 옳은 지문이네요. 그쵸? 2번 틀렸네. 2번 아하, 합의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2번은. 2번 X.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몇 개 안 나와 지문이요. 중요한 거. 특히 5번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중간중간 등기는. 53번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혼동에 의한 소멸이죠. 다만 1번 물권 포기 할 수 있죠. 단독행위죠. 특히 부동산 물권 포기는 등기까지 해야 되죠. 물권 포기. 2번 물권 중에 소멸시에 걸리는 거 2개. 지상권과 지역권. 소멸시에 걸리는 거 2개. 20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개 잊지 마세요. 지상권, 지역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 소멸하죠. 다만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죠. 왜? 물상대위가 있잖아. 물상대위. 예? 갑수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댐 건설로 소멸이 됐어. 소유권 소멸,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얘가 보상금을 받아.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보상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언제나가 틀렸죠.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소멸하되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물상대위가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4번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포기, 저당권자한테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 5번 토지 포락, 토지 소유권의 절대 소멸 사유죠. 지금 이런 거 댐 건설 등으로 물에 잠겨버렸어. 절대적 소멸. 성토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성토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동 이외에 물권 소멸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58번 통해서 53번 통해서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혼동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혼동 이외에 이런 지문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약집에 보면 혼동밖에 없어요. 71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혼동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기본서 가서 확인. 기본서 몇 페이지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찾아보세요. 혼동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 복습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복습 안 해도 돼요. 네? 요것만 하시고. 나올 만한 게 딱 요 정도. 아시겠죠? 네. 54번은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